이게 가장 영향 많이 미치는 환경 요소라고 인식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잘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토양의 형성과 발달 과정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거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특 중에서는 잔류토와 운적토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잔류토는 기반함에서 이렇게 풍화가 돼서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를 잔류토라고 하고, 거기서 옮겨져 갖고 다른 데로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거를 운적토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리고 이제 운송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운적토가 생기게 되는데, 운송이 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운송이 되는 거, 물에 의해서 운송되는 충적토, 그리고 빙하 따라서 내려오는 또 충족되는 빙하토가 있고요. 바람에 의해서 쌓이는 풍적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화학적인 풍화 작용으로 보자면, 여기서 이제 발달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중서부 기준으로 보면 거특 1에이커겠죠. 1에이커당 약 0.5에서 1.5톤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매년. 근데 실제 침식되는 양으로 보면 한 4에서 5톤 정도가 침식이 된대요. 그리고 화학적인 풍화 작용으로 보면 수화 과정은 물 분자가 첨가가 돼서 팽창하고 이렇게 파쇄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화학적인 풍화 작용의 수화라고 하는 거고요. 뭔지 아시겠죠? 물이 딱 들어가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깨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수분해는 양이온인 수소가 대체되어서 규산염에 다른 이온이 붙어 있는데 수소가 대체가 돼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현상. 그래서 산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산성도일 때 이게 이제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성도인 게 수소 이온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용해는 이제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석회석 같은 경우에 탄산이 들어가 있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녹아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시면 되고요. 산화는 말 그대로 산소랑 결합해서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결정이 부드러워지는 현상. 우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철이 녹슬는 거죠. 그런 과정을 산화라고 보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풍화됐던 게 화학적인 풍화를 거쳐서 점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점토는 크게 보면 규산염 점토랑 수산화물 점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산염 점토는 규산 알루미늄판과 철과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양이온 흡수 능력이 높다. 그래서 생산 잠재력이 높은 게 규산염 점토이고, 수산화물 점토는 결정 구조가 없고, 이게 규산염 점토의 결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유기물이 어떻게 순환하는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물학적 과정은 광물에서, 식물이 사실은 이제 광물에 뿌리를 내리면 광물에서 분해된 양분을 얻어서 자기 몸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기물화 되는 거잖아요. 유기물화 되면 다시 죽으면 다시 토양으로 환원이 되고, 거기에서 다시 유기물이 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박테리아와 균 이런 애들이 지렁이가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다시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박테리아와 균 지렁이들이 얘네들을 먹고 이 거친 유기물을 분해를 해갖고 기본 성분으로 계속 쪼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이제 분해 과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식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그 휴머스라고 하는 부식질 있죠. 요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부식화 과정이다. 토양 유기물의 사실 안정적인 형태가 부식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또 미생물과 유기체에 의해서 만들게 되고, 또 여기서 더 분해가 되게 되면 이제 무기물화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무기물화 되는 과정 안에서 식물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식질이 좋은 거긴 하지만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몇 년이 되면 다시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식질화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층위가 있어요. 토양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건데 5층이 있고 그죠? 유기물층이라고 하는 5층이 가장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약간 섞인 A층이 있고 네, A층 그리고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밝아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다음에 B층이 있고 그다음에 C층이 있고 R층이 있습니다. R층은 아예 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점 위로 갈수록 조금씩 풍화가 돼서 입자가 얇아지고 맨 위에는 유기물층이 많은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요거 뭐 이제 점토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돼서 네 가지로 구분해 갖고 설명을 하는데 글라이화, 뭐 포드조로화 뭐 이런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다 이 조건과 이런 빛깔과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기물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5층하고 사실 A층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깊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요것도 사실 그런 거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5층하고 A층에 뭐가 있냐면 유기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기물 안에서 박테리아와 균류와 용해와 톡톡이, 지렁이, 흰개미들이 사는 환경이 되는데 이것도 박테리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으면 중성이나 약알칼리성 토양일 가능성이 높대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우점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 약간 산성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때알 구조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부식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토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흙 알갱이의 입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갱이 입자 크기가 2mm부터 이제 모래로 치는 거죠. 그리고 미사는 0.05mm부터 0.00 2mm까지 미사라고 부르고 있고, 요거보다 더 작은 알갱이를 점토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대부분의 토양은 요것만 있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섞여 있는데. 어떤 크기의 알갱이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토성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롬 이거 뭐라고 부르죠? 발음을 이거 양토입니다. 양토. 네, 이게 양토인 거고 요 뒤에 양토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대부분 요 양토에 있는 게 그나마 적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양토라고 하는 거는 모래가 한 40% 정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점토가 20% 정도 있고, 미사가 40% 정도 있으면 양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토를 기준으로 해서 점토가 좀 더 있으면 식질 양토가 되는 거고, 여기서 모래가 더 많이 있으면 사질 양토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모래가 더 많이 있으면 물이 더 잘 빠지는 흙이 되겠죠. 대신에 거름기는 많이 없어요. 이따가 양용 치안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점토가 많은 흙은 어떻게 했어요? 물이 잘 안 빠지는 대신에 양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구조, 이게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판 구조가 있고 이렇게 기주식 구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요거는 이제 결정의 구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게 된다. 근데 이런 구조들이 중요한 게 때알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양분을이나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요 다공성이라든가 경운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보면 때알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농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낮은 부피 밀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너무 딱딱한 흙이 아니라 부드러운 공간이 많은 흙을 유지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농업에서는 사실 너무 많이 갈아엎고 기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피 밀도가 되게 높아져서 딱딱한 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온 치환 용량인데 이건 뭐냐면 토양이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플러스 이온화되어 있는 양분을 붙들고 있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거를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으면 양분을 많이 붙들고 있을 수 있고 낮으면 몇 개 못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 구조에 따라서 힘이 다 달라요. 양이온 치환 용량의 수치가 다 다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토성하고도 연결이 돼서 여기 보시면 사토라든가 그러니까 모래흙이죠. 모래흙이라든가 양토라든가 식토 이렇게 보면 5, 15, 30 이런 식으로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순수한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은 요 양이온 치환 용량이 되게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유기물을 토양 속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 유기물을 빼면 한 3에서 15 정도, 평균 한 10 정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에 있는 토양은 40에서 6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비옥도가 있는 토양인 거죠. 그리고 버미큘라이트라고 하는 질석 같은 구조는 100에서 150까지도 가지고 있다. 유기물은 한 200 정도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토양의 색깔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적색이나 황색 같은 경우에는 통기와 배수가 양호한 산화철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리고 회색, 황갈색 흙은 배수가 나쁜 흙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왜 진흙 같은 거 회색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수가 나쁘고 희끄무레한 밝은 색은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석영이나 탄산염, 석고 이런 것들이 섞인 것들이 희끄무레한 밝은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뭐 토양 산도도 나와 있는데 산도가 산성 토양이면 일단 안 좋죠. 토양 그 양분 흡수율도 낮아지고 하니까. 그럼 알칼리성이면 어떨까요? 알칼리성도 나쁘긴 합니다. 근데 작물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여기 6.5 정도의 약산성, 약산성인가요? 그 일 정도 거기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 그래서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염도와 알카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알카리화라고 했는데 여기 딴 데서 가져온 그림인데 알카리화 된다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산성화된 거는 수소이온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알카리성화 되는 거는 수산화 이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수산화 이온과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염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류집적이 많이 된 그러니까 알카리성 토양에는 염류집적이 많이 됐다고 의심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8.5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그 과정은 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산염 중에 이제 염류 토양이 높은 것들이 나트륨이 약한 음이온과 결합되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염류장애가 왜 일어나냐면 사실 농도 때문에 일어납니다. 농도가 너무 물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물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원래 삼투압으로 뿌리가 물을 흡수를 하는 건데 역삼투압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식물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분 제한도 꽤 많은 그 분량을 할애를 했는데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토양 속에 쉽게 얻을 수 없는 양분들이 있고 걔네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땅에다가 주려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질소인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의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이 충분히 있느냐 우리가 농사 짓기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냥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이 땅에서 흡수해갖고 작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순환이 되느냐를 보면 벌레들이 먹고 분해가 되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죠. 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먹어도 다시 똥을 싸서 다시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작물을 수확해서 사람이 먹고 나면 사람이 싼 똥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네. 파수처리 해갖고 바다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인이 땅 속에서 순환하지 않고 계속 고갈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충하냐면 인광석 이런 데에서 캐서 자꾸 캐갖고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인광석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인이 쌓이려면 지질학적인 시간대가 필요하거든요. 그 암석이 다시 쌓이고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걸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속 불가능한 거고 인의 그 순환이 되게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질소도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책에서는 그래도 한 100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방식대로 인을 계속 쓰는 건 안 좋다. 그래서 여기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어쨌든 예전에 여기는 중국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했었죠. 요거를 우리는 배출을 해서 안 버렸잖아요. 다시 순환을 시켰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기물 형태로 계속 순환을 시키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가 지속 가능성 안에서는 인의 순환을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토양 유기물과 토양의 생물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토양 속에 있는 살아있는 유기물, 살아있지 않은 유기물과 그 다음에 토양에 살아있는 유기물이 사실 생물들이잖아요. 그렇죠. 토양 생명체들, 토양 속에 살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이거는 그 토양 유기물이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요거는 미생물을 포함한 이제 작은 생명체들 포함해서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먹이 공급의 피라미드 역할에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살아있지 않은 유기물을 먹이로 미생물과 아까 지렁이와 이런 애들이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이 공급원으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보면 건강한 토양에는 한 10억 마리 정도의 1g 안에 박테리아가 있고 원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고 균사로 따지면 1g 안에 한 몇 미터가 있어요. 이렇게 이으면 그 정도의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먹이 그물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되고 변형이 된다. 결국에는 이 다이나믹한 활동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 유기물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유기물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제공해주는 생태계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생지화학적인 순환을 사실은 이 유기물들이 해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를 격리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탄소를 격리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이용한 형태로 분해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런 미생물들이. 그렇죠? 유기물이 있으면 걔네들이 분해를 해야지 식물이 이용하는 아까 미네랄화 되는 것들을 얘네들이 하는 거고요. 뼈 구조도 만들어주고 양이온 교환 용량을 크게 만들어주고 아까 200이라고 했잖아요. 유기물이. 그리고 상미공생을 통해서 양분을 식물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병원균을 억제하고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역할도 이 유기물과 미생물들이 같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렵게 했지만 사실은 유기물과 미생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세 가지죠. 유기물을 투입하는 거. 그래서 토양 유기물을 증가시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경운 강도를 감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적부 체계를 다양화하는 거. 대규모 단작을 한다거나 과도한 경운을 하지 말고 유기물 함량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근데 좀 특이한 게
저도 이제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는데 유기물 투입만 열심히 한다고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느냐? 안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유기물 함량이 더 낮아졌어요. 관행농으로 할 때보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유기물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작물의 잔여물, 작물 우리 다 수확하고 나면 잔여물들을 이용하는 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덮개 작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녹비라든가 아니면 콩류, 콩과장을 냉류로 혼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소를 보존하고 토양 침식을 감소시키고 잡초를 이렇게 억제하고 이런 효과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똥거름 이야기도 하고요. 퇴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퇴비 얘기도 하고 쿠바의 지렁이 분자투를 활용하는 사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토양 개량제 이런 거 얘기하는데 흉산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수 슬러지도 얘기합니다. 하수 슬러지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 아시겠죠? 경운 강도를 감소시키는 거, 작부 체계를 다양화하는 거, 단작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사실 토양 관리가 되려면 앞에 나오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초점은 어디 맞춰야 되냐 하면 이제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생산적인 체계의 유지를 촉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옥도 관리는 양분의 순환,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 및 토양의 해물상의 풍요와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비옥하게 토양 관리를 하려면 양분 순환의 이 원리라든가, 그죠?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미생물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돼야지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토양 건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지표를 써서 이 토양은 건강한지 이거를 책정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지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 지표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